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삶이 계획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리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건 경험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의 끝에는 목표가 있고 계획은 우리를 그 목표까지 데려다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물론 실행하지 않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요. 시간관리 전문가 하이럼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늘 실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2023년에 달성하겠다던 목표를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우리에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 가까이에 가 있을 겁니다. 성공은 예감만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획을 짜고 또 실행을 같이 하는 이대호입니다. 미리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는 그 중계가 있어서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일부까지만 보내드리고요. 그래도 빠질 수는 없죠. 경제상식 퀴즈. 퀴즈 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려야죠. 지금 나갑니다. 퀴즈. 통신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의 속도가 5G보다는 6분의 1 정도인데 오히려 그 요금제 1GB당 단가를 계산해보면 5G보다 이게 최대 3배 가까이 비싸대요. 통신 3사가 5G 요금제만 쪼개서 여러 개를 내놓고 오히려 이것의 가격은 조정하지도 낮추지도 않는다라는 건데요. 가뜩이나 속도 측면에서 이 5G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좋지 않아서 이걸로 갈아타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데 요금은 더 비싸다. 억울하죠. 5G 전에 나왔던 4G 통신 요거를 영어로는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줄여서 알파벳 3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퀴즈가 다 나가기도 전에 1011님 엄청 빨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통신비 관련된 사연이나 생각도 같이 보내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봅니다.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배럴당 가격이 95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약 1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2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 유가와 복지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강영현 기자는요. 네, 현대차그룹이 10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그동안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권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5%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금리 인하 요구 청구도 어려워서 세입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유가 소식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넘어서면서 이거 배럴당 100달러 갈 수 있다는 전망 좀 많아졌었는데 에이 설마 했는데
설마 벌써 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죠. 그쪽까지 가고 있어요. 네. 주요 원유 선물 가격들 지금 일제히 연중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선물 가격이 19일 기준으로 91.4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도 배럴당 94.43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둘 다 연중 최고치인데요. 이 굉장히 지금 높은 가격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도 이제 두바이유 현물 가격 배럴당 95.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한국 수입 원유 기준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0달러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지금 한때는 70달러, 80달러 네. 이 정도에서 좀 안정이 됐었던 가격인데 이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릅니다. 빠르게 올라요. 유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계속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난 7월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 자발적인 감산에 들어갔었는데 감산 조치를 이게 7월까지 하겠다, 8월까지 하겠다 하더니 연말까지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30만 배럴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함께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 두 곳이 감산을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디, 러시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하고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를 이끄는 리더격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오펙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원유가 이걸 목표로 하면서 공급 조절하는 기조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좀 이러는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이게 사우디가 이제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의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람코 상장이 흥행을 하려면 가장 직결되는 어떤 요소가 유가죠. 원유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람코 상장은 흥행을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람코 상장이 흥행해야 정부 재정도 좀 늘어나고 그렇죠. 본인들도 이득을 많이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추가 감산 같은 것들이 한동안 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고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 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들이 조금 많은 상태이기도 했어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들이 조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 이제 중국도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수요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항상 등장을 했던 게 우리 미국이었는데 네, 유가가 상승하면 전략 비축유 이렇게 갖고 있던 걸 풀어가지고 가격 안정을 좀 시켰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유업계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방역 조치 때문에 시설 정비 같은 것들을 계속 미뤄왔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올해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급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개월분, 그러니까 2달분의 원유 공급량을 전략 비축유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현재 재고가 한 46일분, 한 보름 정도가 빠지는 거죠. 이런 걸로 추산이 된다는 통계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운용할 수 있는 여력들은 없는 상태이고요. 우리 경제 가뜩이나 더 어려운데 유가 많이 올라가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제 유가 급등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제 경상수지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은이 이걸 좀 내부적으로 전망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연간 90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은은 올해 국제 유가를 브렌트유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80달러, 하반기에 84달러 수준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이미 한 90달러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5달러, 10달러 상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월별 경상수지가 한 8억 달러 정도, 7.5억 달러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것도 또 여파가 또 한전으로 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을 하면서 한전이 또다시 역마진 덫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전이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 요금을 좀 올려오고 또 상반기에 유가가 안정되고 이러면서 지난 한 5월 정도에 만성적으로 역마진 구조가 좀 해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이제 끝났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또 우려가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전기 요금 추가 인상 방안이 또 검토될 거리란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주유소 갈 때마다 놀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넘어선 데가 많이 눈에 띄는 굉장히 거예요. 올랐더라고요. 네. 한 번 갈 때 그래서 가득 채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렇죠. 뭐 속된 말로 뭐 만땅이라는 표현도 좀 쓰긴 하는데 기름값이 막 자고 일어나면 막 올라버리다 보니까 한번 주유소 찾을 때 꽉 채워가지고 주유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BC카드가 이제 국내 주요 업종 대상으로 매출 증감 동향을 파악한 리포트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8월 주유 매출이 7월에 비해서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전월 대비해서 한 8% 상승을 했는데 주요 매출은 전월 대비해서 10% 증가를 했어요. 네. 더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단기간에 뭐 유가 급등이 커지니까 이게 불안한 고객들이 뭐 한 번에 많이 주유하려고 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나요? 아, 네. 주유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 만땅이라는 표현은 탱크를 만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네. 만 탱크 만 그걸 이제 탱크. 만땅이게 됐고 예전에는 앵꼬라는 표현 혹시 들어봤어요? 그게 앵커리지라고 해서 네. 채워야 된다라는 뜻을 또 일본식 발음으로 했던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많이 것 같아요. 없어졌죠. 뭔가 네. 어원은 아시라는 측면에서 TMI 정보 드렸고요. 자, 강영현 기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그 진출한다 이야기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임박한 거예요? 네네. 이제 현대차그룹이 시범 운영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중고차 판매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 10대 중에 7대 이상이 현대기아 차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2013년에 이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었 기 때문인데 이 중고차 매매업 보호 기간이 2019년 2월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재지정을 요구했지만 지난해까지 결정이 미뤄지다가 결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현대차가 그러면 왜 이 중고차 시장에 하려고 하냐? 중고차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은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 기준 신차 등록 대수가 78만 3천 대 정도인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건수가 100만 대를 넘어요. 그러니까 신차보다 중고차 시장이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신차보다 저렴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신차 안 나와서 중고차 사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커졌는데 이런 이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반응이잖아요. 어떤가요? 소비자들은 뭐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 진출하면은 중고차 사기가 사라지고 이제 시장이 좀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되게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 이제 판매자인 딜러는 이제 침수 또 뭐 사고 유무나 뭐 엔진 상태 이런 것처럼 이제 한눈에 그냥 파악할 수 없는 정보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차량 상태만 보고서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허위 매물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제 무사고차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고차를 비싸게 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 4월에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이랑 중고차 사업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 모두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 미끼 매물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2%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분은 사기를 당하셨던 건데 피해 유형으로 사고 이력을 미고지하거나 차량 연식이 달랐거나 이제 허위 미끼 매물을 당했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중고차도 이제 정직하게 파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일부 이제 악덕 중개상들 때문에 네네. 전체가 또 이제 신뢰를 잃는 거죠. 오죽하면 소비자들이 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 대기업들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정작용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중고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7%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100대 중에 한 7대 정도를 점유하겠다는 목표인데 그러니까 점유율을 너무 높이면은 중고차 품질 리스크가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100대 중에 90대 이상이 여전히 기존 중고차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 진출이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한다기보다는
신차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차원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 수입차 브랜드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돈 되고 말썽 없는 중고차로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고차 가치를 높여서 그러니까 중고차로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면 신차 인기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차 판매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인증 중고차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네. 또 기존 차량 반납하고 재구매하면은 할인 보증 혜택 주는 이제 보상 판매제도 적극 활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수입차들처럼 이렇게 중고차 가치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높여서 신차 판매 촉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만 인증 중고차를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 이제 그 현대차가 정보 비대칭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차 통합 정보 포털을 약속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 비대칭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정보 포털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진짜 하부, 저 내부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까지를 맞아요. 일일이 들여다보긴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차를 중고차로 몇 번 또 팔아보기도 했고 이제 사보기도 했지만 팔 때도 딜러들이 이렇게 쓱 보고 연식하고 서류 몇 번 보고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뭘 믿고 저 차를 그냥 저렇게 가져가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사실서 그 중간에 정비 쪽에서 조금 더 면밀한 체크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그렇게 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백상경 기자. 내년도 복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요약해 볼까요? 네, 복지부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그리고 개선 과제를 담은 건데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성을 한 겁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중요한 생계급여.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생계급여 기준이 소득 순으로 이제 가구를 줄을 세웠을 때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 중위소득이 1인 가구가 222만 원, 2인 가구가 368만 원, 3인 가구가 471만 원, 4인 가구가 572만 원이에요.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기존의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이 됩니다. 이걸 앞으로 이제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내년 생계급여 이제 최대 지급액 그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71만 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약 9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최대 지급액 약 한 18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네. 올해보다 약 21만 원 정도가 오른 액수입니다. 복지 폭을 더 넓혀가겠다라는 뜻이고 주거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급여. 네, 주거급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노후주택을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주는데요. 이제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제 기존의 중위소득 47%였던 것이 이제 48%로 확대가 되고요. 향후 이것도 단계적으로 50%까지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기준이 보면 이제 월 소득액이 이제 뭐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253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27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이제 추산을 좀 살펴보면 이게 한 약 2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급하는 임대료 요 이제 전국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서 이 실제 지급하는 액수를 좀 현실화하는 방안도 좀 곁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 가구들에 지급하고 있는 수선 유지급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이제 예산 지출 최소화하겠다라고 네. 하면서도 이제 가장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또 복지는 강화한다. 네, 선별적으로 예. 더 많이 주겠다라는 이 것이죠.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거죠. 네. 이 밖에 또 달라지는 정책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지금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들도 좀 포함이 됐는데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급을 하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좀 단계적으로 완화가 돼서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상당 수준으로 좀 완화를 하는데요.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이제 재산 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도 이제 기존에 1600cc 미만이어야 됐는데 이걸 2000cc 미만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그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뭐 6인 이상 다인 뭐 3자녀 이상 가구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1600cc 미만 승용차에 적용했던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도 확대 적용을 해줍니다. 좀 더 큰 네. 차를 몰아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른다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세대출 금리도 이게 크게 올랐네요. 네, 은행권에 따르면 이제 18일 기준으로 해서 5대 시중은행의 변동성 전세대출 금리가 연 3.56에서 5.56으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정도 다 상승을 한 걸로 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 고정형 전세대출 금리는 3.85에서 5.6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세입자들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대출은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그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여기서 보증하는 정책성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데 일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이제 고정금리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신규 코픽스나 금융채 6개월 등 시장 금리에 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등락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변합니다. 그 금융감독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전세대출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가 93%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있으면은 변동금리가 더 낮으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거죠.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좀 금리 부담이 더 커졌겠네요. 그렇죠.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변동금리가 좀 불리한데 그 전세자금 대출은 대환 그러니까 대출 갈아타기가 안 됩니다. 네.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니라 보증기관이 은행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보증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보증 비율 같은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은 100%인데 주택금융공사는 90%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한도도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랑 허그는 보증금이 수도권이 7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이 5억 원 이하일 때 전세대출을 보증하지만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7억 원을 초과해도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로 대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변동성 전세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에 은행별로 가상금리를 더해서 채정을 하는데 시장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마다 신규 코픽스나 은행채 6개월로 재산정돼서 금리 등락이 이루어지는데 네. 한 번 정해진 가상금리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상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임대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할 때만 해당이 한다고 합니다. 가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전세대출 이런 거는 금리나 요구권이 있는데 금리나 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라는 질문들 좀 들어오거든요. 네네. 답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 신용대출에 한해서 사실 그 금리나 요구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그 전세대출은 차주의 신용도랑 상관없이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그나 그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보증비율 100% 아예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리나 요구권 청구 대상이 아니고 그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하권 적용이 대상인데 보증 비율이 90%에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금리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요거 뭐 정부가 뭘 개선을 하겠다라는 뭐 계획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 그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뭐 20, 30대라든지 실거주 목적인 예.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사실 금리 좀 낮추는 거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조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채권을 매입해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면서 이제 정부 지원을 보태서 금리를 낮춰주는 구조인데 전세는 사실상 담보가 없고 또 만기도 2년으로 짧아서 좀 대책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드렸고요. 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데이터 전송 속도 차이에 따라서 2G, 3G, 4G, 최근에는 5G 또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런데 그 4세대 무선 통신 기술 4G라고도 하는데 이걸 알파벳 3글자로 부릅니다. 이걸 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리느냐. 오히려 5G 서비스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 요금만 비싸서 그 아래 등급으로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가입하신 분들이 4,7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도는 5G보다 6분의 1 속도인데 가격은 오히려 기가바이트당 단가로 따져보면은 5G보다 3배 가까이 최대 비싸다. 그래서 이거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어서 이걸 경제상식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4G를 뜻하는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 알파벳 3자로 보내주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장은선님, 저희 엄마도 이걸로 해드렸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보내주셨고요. 3878님, 항상 지방에 가면서 들어요. 아직은 성공을 못했지만 성공예감 쭉 들으면 저도 성공할 수 있겠죠? 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3878님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0349님, 버스를 멈추고 보냅니다. 여유롭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여유를 가져보려는 버스 기사입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발전하기 바랍니다. 라고 버스를 멈추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차도 비행기도 갓길에 잠깐 대놓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송광호님이 예전에는 이거 커플 요금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대신 통화가 무제한이라 여자친구하고 매일 밤마다 통화해요라고.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제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사자성어. 좋을 때다. 송강호님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희님은 25,000원에 무제한 요금제 알뜰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알뜰폰이 엄청 쌉니다. 속도나 이게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통신망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뜰폰을 이른바 메이저라고 하는 통신사들도 자회사로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서비스 품질이 다를 게 없습니다. 김철희님 아주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계속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래도 믿을만한 회사니까, 좋은 브랜드니까, 유명한 브랜드니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편향에 빠질 수도 있다네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랜드에 속지 마라, 명성에 속지 마라라는 주제네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소프트하게 그 미국의 유명 잡지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거리 악사로 만드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워싱턴 지하철역 앞에서 한 40분간 연주를 했는데 심지어 이 연주할 때 썼던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연주할 때 썼던 바이올린? 그래도 비싼 거 몇 천만 원 하지 않나요? 350만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45억 원이 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이올린 하나가 40억이에요? 45억.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주를 40분간 하셨는데 심지어 이걸 지나가다가
그날 한 1000명 이상이 지나갔는데 이걸 지나가다 구경한 사람이 27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1분 이상 음악을 들었던 사람은 7명에 불과했대요. 심지어 바이올린 케이스 보통 우리 거래 약사님들은 바이올린 케이스에 그 팁을 받으시잖아요. 예, 팁 받죠. 이 금액이 고작 32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이분이 예. 이틀 전에 본인이 보스턴에서 연주회를 했었는데 네. 그때 모든 좌석이 다 매진됐대요. 근데 그 좌석 매진의 가장 싼 좌석값이 13만 원이었대요. 제일 비싼 게 아니라 제일 싼 좌석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싼 좌석을 13만 원에 팔 정도로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음악가조차도 거리에서 이렇게 음악을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뭔가 상징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조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사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정상급 바이올리스트이자 어떤 유명대 교수님을 모시고 강남역 출구 앞에서 네. 똑같이 실험을 이제 한 40분 정도 했는데 네. 심지어 이때 썼던 바이올린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글쎄요, 그것도 뭐 몇 억. 아니요, 70억짜리. 예? 70억짜리 바이올린을 바이올린이 70억짜리가 예.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없어서 일본으로 가던 거를 잠시 빌려가지고 예. 그걸 썼대요. 그렇게 해서 40몇 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총 21명이 지나가다가 돈을 넣었는데 16,900원 정도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이 실험 같은 경우에 이 강남역 출구에 그 당시에 네. 약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이 9,500명이 있었대요. 그죠, 강남역 앞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2분 넘게 서서 한 곡을 들은 사람은 5명밖에 없고요. 뭐 한국 사람들 바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빠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좋은 음악을 누가 이걸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3명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9,500명 중에 딱 한 명만 5분 이상 듣고 자기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음악을 잘하시는데 왜 거래 악사를 하십니까? 이랬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해외 공연을 기획하시는 기획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업계 전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약간 이걸 보면 거의 10,000분의 1 정도로 나를 적극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쿨하게 뭘 좀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는 언젠가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근데 아마 후자가 더 큰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브랜드라든지 어떤 후광 효과를 사람들이 보고 택할 때랑 그게 맞죠. 없을 때랑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커피나 와인이나 이런 음료 시장에서도 종종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자주 있죠. 그 최근에 위스키나 하이볼이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성비 좋은 와인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 와인 하면 비싼 술, 뭐 이런데 아직은 요즘에 몇천 원짜리도 마트 가면 있고. 그렇죠. 마트 가면 뭐 5,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와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그 대학 연구팀이 6,000원짜리 와인하고 3만 원짜리 와인을 가지고 상표를 숨기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싼 와인을 구별한 사람이 39%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39%나 비싼 와인을 찾아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양자택일이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 둘 중 하나면 사실 50%가 기본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50%도 안 되는 39%가 비싼 와인이 더 맛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일반인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와인 관련돼 가지고요. 네. 1976년에 파리의 심판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 11명의 와인 전문가를 모셔서 네. 프랑스 와인 5병, 미국 와인 5병, 예.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맛 테스트를. 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끝나고 나서 심사 결과가. 화이트와 레드 모두 다 미국 와인이 1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 대상으로 한 건데. 세계적인 전문가 11명을 모셔다가 했는데 네. 1976년에. 그래서 이 전문가들조차도 이 심사위원들조차도 이거 뭔가 주최 측의 농간이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거는 프랑스 와인은 워낙 이 깊은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와인을 숙성시킨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반론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2006년에 다시 파리의 심판 30주년 기념으로 네네네. 30년 그때 76년에 썼던 그 와인을 그대로 가지고 30년 숙성시켜서 다시 18명 또 사람을 늘려가지고 네. 18명의 와인 전문가를 모시고 30년 후에 똑같은 실험 다시 한 또 한 거예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했더니 이건 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1위부터 5위가 10병에 5병씩 프랑스와 미국 예, 와인인데 1위부터 5위까지 다 미국 와인이 차지했던 거예요. 전엔 1등만 미국 와인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났더니 숙성된 맛을 봤더니 미국 와인이 더 맛있었다. 이런 또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제 실험을 안 하니만 못했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반 사람만 맛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편견이나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프랑스 어떤 지방에서 난 포도로 해야 더 맛있고 그렇죠. 막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전문가분들의 반론이 또 얼마든지 그럼요. 있는 예.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로 안으로 들고 들어와 보면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맥주는 수입 맥주보다 맛이 없다. 그쵸. 이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 이것도 그래서 모 맥주 회사에서 예. 세계의 맥주를 5잔, 뭐 미국 맥주, 중국 맥주, 일본 맥주, 한국 맥주 이렇게 놔둬서 블라인드 맛 테스트를 6년간 심지어 22,3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잔이 어느 나라 맥주인지 맞춰보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단 한 명도 5개가 다 어느 나라 맥주인지 맞힌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더 심지어 한국 맥주를 찾은 사람은 22,300명 중에서 단 8명.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0.00004%만이 한국 맥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역시 또 모 방송 기자분들이 네. 술에 난 일가견이 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네. 한 8명이서 도전을 해봤죠.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네. 역시나 못 아무도 맞춰요. 못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하나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기사 중에는 아니고 네. 하도 국내 맥주 회사들이 네. 국내 맥주는 맛이 없다 네. 지적이 많아서 언론사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저도 가서 봤는데 예. 한 10잔 놓고 하니까 못 맞춥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그런 거예요. 초록병에 든 맥주는 왠지 초록 맛이 날 것 같고 그렇죠. 갈색병에 든 맥주는 갈색 맛이 들 것 같은데 투명한 잔에 다 이렇게 똑같이 따라 놓고 눈 가리고 마시면은 모릅니다. 심지어 흑맥주도 구분을 못해요. 아, 진짜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러 개 먹어서 뭐 맛이 둔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 눈을 가리고 보면은 이름값을 빼고 보면은 또 다른 맞습니다. 결과가 맞습니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콜라 업계에서도 이거 유명하잖아요. 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요식업 전문 매체에서 한 전 세계 36,000명을 대상으로 네. 그 콜라 관련돼서 선호 맛조사를 했더니 네. 그 64%가 현재 1위 콜라 맥주 회사가 맛있다라고 네. 답하고 2위 콜라 관련돼서 36% 정도만 맛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실제로는 2위 콜라 회사가 실제로 먹어봤더니 52%가 맛있다고 한 경우가 있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C사와 P사가 맞습니다. 맨날 이걸로 그렇죠. 싸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브랜드나 후광 효과 없이는 2등도 1등을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제품의 맛이나 성능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미지와 개인의 기억,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실 추억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골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골들이 그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한 거거든요. 그 시간을 같이 할 때 기억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컬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시작할 때 역발상 경제 전호겸이다 말했잖아요. 그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 아, 그 전호겸이라는 사람은 역발상 경제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이 네이비색 옷을 입고 오거든요. 네네네. 저는 모든 방송에 이 네이비를 입고 다녀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집에 옷이 하나밖에 없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네이비 옷을 보고 아, 그래 그 전호겸이라는 애는 왜 항상 네이비를 입더라서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미지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할 수 있는 단순하게는 뭐 캐릭터, 이름, 뭐 이런 색깔까지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것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 그럼요.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전호겸 교수님.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오해할 뻔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436님, 오늘 주제 너무 흥미롭네요. 저는 국내 저가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괜히 마음이 편해지네요. 라고 그럼요.
그 여러 가지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 우리나라나 예. 그 해외 저가 화장품이 고가보다 뭐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같은 OEM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포장과 브랜드만 달리해서 보내줘도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그럼요. 경우도 저도 이제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향님 교수님 오늘도 교복 입고 오셨네요. 네. 옷이 한 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서울벤처대학원 대학의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1.5%와 국제통화기금, 정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농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9%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달 중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알뜰폰 가입자의 증가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높아진 알뜰폰 인기와 업계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예, 프로야구가 600만 명 관중을 돌파하고요. 또 프로축구 K리그도 역대 최다 유료 관중 모으는 등 경기장에서 스포츠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MZ세대 역시 이 열풍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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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우 센터장님은 야구 엄청 좋아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굉장히 먼 지역까지 창원까지 가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시나 봅니다. 뭐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Z세대들도 스포츠에 어떻게 깊이 좀 빠집니까? 요즘 MZ세대들은 특히 어떤 스포츠를 좋아할까요? 사실 뭐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성 야구 팬 중에 한 명인데 저처럼 이제 프로 리그가 많지 않던 시절에 자라났던 세대들 같은 경우에 야구 축구를 좋아하는 건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이 프로 스포츠랑 MZ는 다소 멀어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의외로 프로 스포츠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20대 연구소에서 젊은 세대 여가 활용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특히 말씀하신 K리그의 약진이 굉장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프로축구를 기준으로 보자면 1년 내 어떤 생중계나 직접 경기장을 간 적이 있다라고 이제 가장 많이 응답한 세대가 15세에서 18세 사이였고요. 반면에 40대가 46% 정도로 한 20% 정도 큰 이격이 좀 보였습니다. K리그의 어떤 자체 마케팅과 수준 향상도 있겠지만 또 각종 그 스포츠 예능도 항목을 한 것 같고요. 야구는 가장 많은 어떤 관람 경험을 보인 스포츠이긴 했는데 1020 세대보다는 아직은 3040 세대가 좀 비중이 높았고 배구 같은 경우가 이제 관람 경험은 좀 낮기는 했지만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모두 남자 배구 여자 배구 모두 높았던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배구는 여성이 더 많이 보고 네. 특히 축구 K리그는 젊은 15세에서 세대들, 네. 18세 사이가 66%. 맞습니다. 야, 그래요? 의외네요. 네. 그러면 세대별로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도 좀 다를까요? 네, 요걸 이제 뭐 프로구단 그 스포츠 마케팅 담당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시는 스포츠 팀이 있으면 아마 대부분 고향이라서 그러니까 연고지라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예를 들면 뭐 광주라서 뭐 창원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 고향 팀이라서 응원하는 야구 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MZ 세대는 조금 다르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아하. 가령 50대 분들의 경우에 프로리그를 응원하는 이유가 연고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45%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10대 같은 경우에는 16%만이 연고지 때문에 이 팀을 응원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젊은 친구들은 주변의 친구들과 즐기려고 한다라는 응답이 37%였는데 이 응답은 50대에는 15%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과거처럼 어떤 지역적 구분이나 고향 같은 소속에 동요하지 않는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걸 좀 암시하고요. 동시에 어떤 연고지보다는 내 주변인들, 친구들과의 어떤 네트워크에서 오는 즐거움이 스포츠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구단 마케팅 담당하신 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고지, 내 고향, 내 본적 이게 맞습니다.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팀을 응원한다. 맞습니다.
응원 문화도 많이 달라집니까? 그렇죠.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가 예전처럼 이제 응원봉 나눠주고 뭐 이런 시대는 사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단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팬들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트렌디한 마케팅을 좀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데 야구 구장마다 그 포토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긴 줄을 늘어서는 모습은 이제 좀 익숙한 풍경이고 NC 다이노스 구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포카라고 해서 선수가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투명한 카드인데 그걸 이제 음식 인증할 때 이제 일상에서 쓰는 카드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스포츠 마케팅에 접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빼놓을 수 없는 응원용품이 바로 이 스케치북인데요. 스케치북이요? 네. 원래 이제 e스포츠라고 하는 프로게임 리그에서 이제 치어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 문구를 적은 일종의 종이였는데 네네네. 요게 이제 야구 팬들이 요걸 이제 문구를 재치 있게 쓰면 카메라에 잡힌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후에 이게 또 팬들이나 시청자들한테 또 다른 재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콘서트장 가져가던 응원봉. 맞습니다. 이게 경기장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 중계 카메라가 갑자기 이제 사람을 비춰주면 막 얼굴 피하고 막 이런 분들 많았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그걸 또 즐기고 나오기 위해서 카메라에 잡히기 위해서 치어풀? 네, 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스케치북도 네. 동원을 하는 거고 또 튀는 문구 재미난 문구로 같이 또 그렇습니다. 응원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네. 재밌네요. 또 경기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먹는 재미. 그렇죠. 먹는 재미. 대표적인 게 치맥인데 아, 네. 좀 젊은 세대들한테 좀 다를까요? 거기서도 설마 탕후루? 미리 말씀드리면 탕후루 이제 거의 모든 구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 야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취자분들은 이게 야구 푸드의 줄임말입니다. 야푸. 네, 그래서 뭐 별걸 다 줄인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네. 구장 갔을 때 그 구장에서만 먹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20 세대가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친구들과 경기장을 찾는 만큼 이게 먹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치맥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인기긴 하지만 구단들이 또 발빠르게 이 트렌디한 먹거리를 좀 다양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셨던 탕후루 이제 거의 모든 야구장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각 구장별로 상징하는 먹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수원 위즈파크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뭘 어떻게 토핑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팬들끼리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점은 이게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잠실구장의 김치말이국수, 문학구장의 크림새우 뭐 이런 것들이 Z세대 야구 팬들 사이에 어떤 필수 야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SNS를 공유하는 데 매우 익숙하고요. 또 단순하게 먹거리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ESG 같은 어떤 진정성 있는 활동을 칭찬하는 그 세대들의 트렌드가 있어서 음식을 또 다회용기에 먹으면 할인이나 적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또 구단이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찾듯이 경기장마다 맛집이 또 따로 있고 비슷하네요. 또 사람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맞습니다. 또 찾아다니면서 즐기고 그거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팀이 다른 경기장 가면 거기도 한번 가보고 거기 있는 맛집도 한번 그렇죠. 들러보고 맞습니다. 재밌네요. 네. 근데 또 이게 스포츠라는 게 관전하는 재미도 있지만 직접 하는 것도 운동도 되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분야를 물었을 때 10대 친구들의 어떤 41% 정도가 운동과 스포츠를 꼽았고 2위가 자산관리 26%여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었는데요. 이들에게는 이때 보는 스포츠가 이제 친구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고 하는 스포츠는 일종의 자기 개발이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게 35세를 넘어가면 이 자산관리가 운동이라는 자기 개발을 추월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중요해지는 35세를 넘어가면 이제 자기개발적 요소로 자산관리가 중요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를 즐기냐라고 저희가 물었을 때 뭐 산책이나 헬스를 즐긴다라는 거는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러닝이 20대가 가장 많았었고 흥미로운 거는 10대들이 배드민턴이 6개월 기준으로 가장 자주 하는 운동 1순위로 됐었는데 수행평가 같은 교과과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진짜 친구들 소위 말하는 찐친들과 즐기기에 페어를 이루어서 하기에 굉장히 무리 없는 운동을 많이 즐긴다라고 해서 배드민턴이 굉장히 높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실제로 운동도 하고 즐기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특이한 게 여성분들이 축구를 배우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네, 이 축구가 보는 스포츠에서 MZ 여성들의 하는 스포츠가 된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이 이커머스 플랫폼에 따르면은 올 상반기에 여성 고객들의 축구 용품 구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37%
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남성 구매 증가율이 18%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2배 이상 되는 수치라서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자 풋살 동호회가 또 여기저기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 축구 클럽 연맹에 따르면 창설 당시엔 전체 동아리가 한 20개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44개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요건 이제 S본부의 예능인 골 때리는 그녀들의 인기도 좀 있을 것 같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감동을 준 점 그리고 유니폼이나 축구화가 요즘은 굉장히 또 근사하게 나와서 인증 요소들이 많은 점 이런 것들도 인기를 추동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스포츠가 재밌어지고 있고 또 e스포츠도 하나의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참 정식 종목이 맞습니다. 됐던데 네. 예전에는 그냥 게임, 네. 오락 이렇게만 취급을 했던 게 이제는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될 정도로 이것도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인식이. 맞습니다. 야구, 축구 인기가 대단하다고는 해도 네. 역시 Z세대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프로게임 리그 이른바 e스포츠인데요. 네. 앞서 언급했던 카타르 월드컵에 유행했던 그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명언도 사실은 롤드컵이라는 프로게이머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롤드컵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결승전 같은 경우에 동시 시청자 수가 7,300만 정도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지난해에 시범 종목으로 이게 채택됐다가 저희가 중국한테 그 패에서 은메달에 그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디펜딩 챔피언의 나라인 중국에서 치러지는 점과 그리고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5년 동안 이 실력을 갈고 닦아서 서력하는 기회라는 점 때문에 열기가 굉장히 자극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대학내일에서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 결과, 요거는 7월 27일부터 7일간 전국 17개 시도 15세, 53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LTE였습니다. LTE 4995님. 결혼 앞두고 있는 신랑인데 정답 한번 당첨되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0시부터 있어서 성공 예감이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변함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